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전 세계 주요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 경제 포럼, 이른바 다보스 포럼이 스위스에서 개막됐습니다. 자유무역의 상징인 다보스 포럼에 무역 전쟁, 또 국경 장벽 등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다보스 포럼 소식과 중국의 GDP 성장률, 또 다음 주에 예정된 미중 고위급 협상을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다보스 포럼 올해는 주제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도 나온다던데. 네, 그렇습니다. 핵심 주제는 세계화 4.0입니다. IT와 같은 기술 혁신이 세계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세계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연계를 추진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가 핵심 이슈였지만 올해는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경제나 비즈니스, 사회에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새로운 승자와 패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패자에게는 보다 나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범세계적으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자, 그리고 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이번 회의의 주요 핵심입니다. 특히 세계 경제 포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경제 대국 사회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긴장이 세계 경제 역풍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지정학적 전망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경화 외교장관, 그리고 일본에서는 외무장관, 캐나다 외무장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재무장관이 서로 모여서 해법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의 셧다운, 또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 영국의 브렉시트 등 전 세계 각국이 나라별로 좀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주요국 정상들이 때문에 이렇게 불참하면서 올해 다보스 포럼은 좀 조촐하게 반쪽짜리 행사가 됐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50개 섹션의 공개나 비공개와 관련돼서 65개 정상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그리고 국제기구들을 포함해서 3,000여 명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세계 경제 부분과 핵심 행동 부분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과 기술 부분이 중요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 인구는 2025년에는 100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한 사람들이 급속히 늘면서 개인 파워가 앞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힘의 확산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도시화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산림 파괴를 막으면서 앞으로 35% 늘어난 식량을 어떻게 충당할지,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도 40%가 늘어나고요. 에너지도 50%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과 관련된 기업들의 전망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와 디지털 부분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웨어러블 기기뿐만 아니라 유전자 분석까지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면서 의료 부분과 관련해서 환자 중심의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약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맨 마케팅 시대가 저물고요. 채팅 로봇이 보급되고 자동화 시대에 들어가는 만큼 의료용 AI라든지 의료 데이터 보호, 그리고 심전도, 혈당을 체크해주는 웨어러블 기계들이 활발히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사회 변화가 아마 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이 회의를 주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엔 중국 경제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천안문 사건이 발생한 다음해인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원인을 듣고 어떤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중국의 작년에 GDP 성장률은 6.6%를 기록했는데요.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중국이 갑자기 위축이 된 것은 무역 전쟁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지방 정부와 기업 부채 감소라는 디레버리징 작업이 작년에 강하게 추진됐던 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을 가보면 지방 정부가 추진했던 인프라 투자 사업이 곳곳에서 중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거리 조성 사업도 중단이 됐고요. 컨벤션 센터뿐만 아니라 도로, 그리고 경전철, 공항 같은 공사장이 속속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5년에 한 번 열리는 2017년 전국 금융경제공작회의에서 숨겨진 빚은 퇴직 후 죽을 때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결정이 내리면서 지방정부 간부들 사이에 묻지마식 투자가 싹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종신 문책이 일어나면서 인프라 투자는 2017년에는 19%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4%로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꽁꽁 얼어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성장률 말고 뭐 말씀하신 것 다른 경제 지표로도 좀 영향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를 이끄는 삼두마차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부분이 2017년에는 7.2%였지만 작년에는 5.9%로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철도나 도로 같은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3.8%로 급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투자 위축에 따른 중국 경제의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 같은 경우에도 전년에는 9%로 2003년 이후 15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요. 가처분 소득이 GDP 성장률보다 더디게 증가하고 있고요. 공무원 급여와 같은 정부 부분의 최종 소비 지출이 감소하면서 자동차나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했던 게 주요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는 재고 조정 과정 속에서 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작년에는 연간으로 6.2%에 그쳤는데요. 앞으로 중국 정부가 보이는 손이 정부가 직접 수요와 공급을 창출시켜주지 않는다면 현재 이런 속도로 하락했을 경우에는 올해 경기 경착륙 위험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IMF 또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6.2%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새롭게 내놓는 경기 부양책과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됐을 경우 이런 성장률 전망이 좀 나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중국에서는 6% 성장을 올해는 장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는 지난 4분기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의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보면 1.5%에 그쳤습니다. 이는 연율로 환산하면 GDP 성장률이 6%에 불과한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출이 성장 동력이 아니라 소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연착륙이 쉽지는 않은데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내수 주도 성장을 위해서 현재 정책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금융 완화뿐만 아니라 대규모 감세 그리고 철도 투자에만 GDP의 10%를 쏟아부으면서 성장률을 0.5%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고요. 또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을 주는 정책도 준비하는 등 소비 부양책에 적극적인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데는 시차가 필요하고요. 또한 중구난방식 정책, 특히 땜질식 정책을 계속 펼치다 보면 시장에 잘못된 해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용 버블 문제, 부동산 버블 문제가 불거지는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중국 경제는 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의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주목해서 봐야 할 미중 간의 주요 쟁점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을 향해서 맹공을 펼쳤는데요. 장난치지 말고 진짜 협상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협상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현재 무역 부분의 불균형 해소에만 치우쳐 있을 뿐 실제 미국이 원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 확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이 약속하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합의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이번 차에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상호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대미 무역 흑자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미국 수입 제품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적재산권 보호, 스파이 활동 중단, 미국 기업의 재산권 보호, 보조금 중단, 시장 개방과 관련된 약속에 좀 더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무역 협상이 아무래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모니터링 제도를 뭐 둔다고 해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크게 줄어들까 이런 좀 의구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확장 국면이 114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는 계속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개인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중국 쪽에서 수입 물동량을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미중 간에는 공급 체인망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그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 기술을 제품을 수출하는 구조지만 미국은 스마트폰이라든지 PC와 같은 하이테크 제품을 또 수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인 경제 구조화에서는 무역 불균형이 해소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1990년 이후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상당히 상실되면서 제조업 관련 그 일자리가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그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조업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 이 부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은 최근 들어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서 개인 소비가 줄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산 제품을 소비할 시장이 축소됐다는 점에서는 현재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이 중국이 이야기했던 대로 축소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미국과 중국이 타협점을 찾을 경우 또 지금까지 단행됐던 2,500억 달러 규모의 3차 관세 철폐 가능성이 좀 있을까 어떻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실효적인 효과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세 무기는 앞으로도 내려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무역 흑자 축소,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도 각종 그 제재는 해제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 그 부과 카드 외에도 다양한 카드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2019년 8월 13일부터는 국방 권한법이 발동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대해서는 단락 거래가 금지가 되고요. 미국 내 자산 동결과 같은 급약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 위에 세계 금융망이라든지 글로벌 비즈니스망에서 미국이 퇴출시킬 수 있는 카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